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문 2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설문 2번 보시면 만일 법원이 갑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여서 설문 1번에 따르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의 계속 중에 갑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라면 협의의 소용 문제라고 했죠. 수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가, 각각 판결의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점은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행정소송이 취소음과 무효등황의소송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점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고요. 양쪽에 있어서의 협의 수익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그 35조의 원고적격 규정을 종래와 똑같이 우리가 즉시확정 이익서를 따르게 되면은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별도의 협의 수익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논의를 하면서 첫 번째 제명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방의원 갑이 제명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신의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한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때 두 가지 상황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취소의 경우하고 두 번째 무효확인소의 경우하고 두 가지를 보는데 그 기준은 취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취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취소에 있어서의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12조 2문을 우리가 잠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조 2문 규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12조에 이렇게 돼 있죠. 취소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슬래시 끊으시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고적격 규정이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즉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자만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학설이 네 가지 대립되어 있던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죠? 권리구제설하고 법률상 보호익설, 보가치는 이익구제설하고 적법성 보장설, 그 중에서 통설 판례 입장은 법률상 보호익설이었습니다. 광의 공권의 문제로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법률상 보호익이 뒤에 있는 12조 2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2조 2문을 보니까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영업정지 처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 이때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그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수익 흠결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 처분 등의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분 등의 집행은 그 처분 안에 어떠한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권력적 사실행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수인 하명과 그리고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합성행위입니다. 그 안에 집행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분 내에서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의 특징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때문에 원칙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흠결된다 이런 거죠. 이것은 사시도, 행시도, 입시도 다 한 번씩 출제가 됐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간의 경과나 처분 등의 집행의 경우에 쓰는 둘 다 처분의 효력 소멸이라는 협의의 소익의 부인 사용 문제입니다. 그런데 12조 2문에서는 효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소멸되면 여기서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이 부분은 뭐예요? 효력 소멸에 따른 효과 소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논의하시게 되는 이익침해 상황 해소나 아니면 원상회복 불가 사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익침해 상황 해소나 원상회복 불가 사유로 인해서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뒤에 도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건데, 근데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해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12조 2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을 요하고 있습니다. 1문도 2문도 둘 다 법률상 이익을 요하고 있고요. 여기서 12조의 표제가 원고적격이라는 점에서 12조 2문도 원고적격 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해서 놈자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2조 2문도 역시 원고적 격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12조 2문은 과연 원고적 격 규정일까요? 협의의 소익 규정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학설 대립 들어옵니다. 12조 2문에서 법률상 이익을 역시 1문과 마찬가지로 요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로 보는 학설과 두 번째 협의의 소익으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원고적격으로 보는 학설에 따르게 되면 그 제목이 원고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 비과오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 제목은 협의의 소익이 되었어야 됩니다. 12조 2문의 범위 내에서. 따라서 원고적격이라고 제목을 쓰고 있는 12조 규정은 입법 과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적격설에 따르게 되면 12조 2문은 원고적격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원고적격이라고 하게 되면 1문도 원고적격, 2문도 원고적격 그러니까 둘 다 1문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보호익으로 봐버립니다. 취소는 형성소송이라는 데 근거해서 2문 역시도 법률상 보호익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문도 2문도 둘 다 원고적격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1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는, 효과가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의 원고적격 규정이 되는 것이고 12조 2문의 경우에서는 방금 전에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라고 했으니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 상황에 있어 예외적으로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원고적격의 예외적 규정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12조의 제목은 원고적격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취소는 형성소송이라는 겁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12조 2문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의 소익설 같은 경우에는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이고 그리고 12조 1문은 원고적격 규정으로서의 주관적 문제라고 보고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 문제로서의 객관적 문제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거냐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이상 더 이상 주관적 문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는데 어찌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된 주관적 문제가 남아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문제로 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법률상 보호이익이 아니라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봅니다.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12조 1문에 있었던 학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1문에 있는 학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적법성 보장설이 있었습니다. 이 적법성 보장설은 취소를 확인 소송으로 보는 견해였던 거죠. 그렇죠? 박종훈 교수님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12조 1문을 적법성 보장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취소 자체를 확인 소송으로 봐버립니다. 여기서 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것은 12조 1문에 있어서의 적법성 보장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 2문의 범위 내에서는 취소이 확인 소송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1문의 범위 내에서까지 확인 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12조 1문은 원고적격 규정으로서 처분의 효과가 살아있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게 되고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12조 2문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봅니다. 이것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12조 2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적 확인 소송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는 그 소송을 각하시키는 건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이것은 정상적인 취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었을, 각하되었을 취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확인소송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판례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판례는 항고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12조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항고송은 취소이 맞습니다. 그렇죠? 취송에 있어서라고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취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판례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례는 12조 1문 쪽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판례는 12조 2문과 관련돼서는 협의의 소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소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판례는 12조 2문 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법 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바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12조 2문을 고려하면서 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12조 2문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도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뒤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뒤에 보시면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던 표현이냐면 12조 1문의 원고적격과 관련돼서 판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이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공권을 말하는 것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판례는 12조 2문을 고려하면서도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판례는 분명히도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12조 소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를 모두 다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는 이쪽에 원고적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네요. 그런데 다수설의 입장은 협의의 소익설입니다. 저 역시도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적격설과 마찬가지로 12조 2문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목이 원고적격이냐 아니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이런 식의 표현을 떠나서 말이죠. 12조 2문까지를 우리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다음까지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증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는 순간 12조 2문은 동시에 입법 과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는 거죠. 판례 역시도 원고적 격설을 취하면서도 결국은 협의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항상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이쪽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원고적 격의 12조 1문 논의를 할 때 어떻게 검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법률상 이익의 존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죠. 초시생들 답안지 이렇게 쓰시죠.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거부행위 처분성 논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신청권의 의미는 대상적격이다. 그래서 거부행위는 처분이다. 그런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런 의미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존부 검토를 해야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돼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법률상 보익,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존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것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그것을 좁게 인정을 하게 되면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부와 관련돼서 여기 인정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고 두 번째는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 세 번째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 또는 위험성 확인 이익설이라고 부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판례는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 입장은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선 판례는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쪽에서 이 법률상 보호이익설 쪽에 초기점을 찍게 되겠죠. 그런데 판례는요, 부수되는 이익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확대된 법률상 보호이익설만큼 그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그 다음 판례는 이 법률상 보호이익설로 이렇게 초기점을 찍고 나서도 가중 제재처분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확인소송과 똑같이 위험성 확인 이익설까지 이렇게 그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결국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위험성 확인 이익설, 협의의 소익설을 취했을 때와 동일한 결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 협의의 소익설의 입장을 취하면 인정 범위에선 어느 학설로 가게 될까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위험성 확인 이익서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위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설이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협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위험성 확인 이익설로 밖에는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왜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엄연히 협의의 수익설의 입장을 취했다면 여기서 협의의 수익의 인정 범위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만약 협의의 수익의 인정 범위라는 목차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판례가 없어집니다. 판례는 12조 2문을 협의의 수익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에 대한 판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원고적 격설을 취하든 협의의 수익설을 취하든 우리는 12조 2문에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할 뿐이지 굳이 원고적 격이냐 협의의 수익이냐라는 것을 이 의미를 살펴본 것으로 족한 것이지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 2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로서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라고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협의의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면 답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이쪽의 문제인지 이쪽의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논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학설을 지금 모두 나열한 거예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나열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부수되는 이익과 관련된 문제면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 두 개를 대립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가중제처분 규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의 학설만 대립시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논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먼저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겠다라는 것까지 우선 결론을 내려놓고 잠시 유보시키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행정소송은 취소송 말고도 무효확인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무효확인소송 쪽에서도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효확인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협의의 수익이라는 소송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행정소송법에 어디 무효확인소송에 협의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걸 검토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우선 취소송에도 협의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도 협의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협의의 수익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금 우린 취소송에서 협의의 수익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수익 논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오든 아니면 허가 처분, 인용 처분이 나오든 어떤 자귀 처분이 나오고 나면 더 이상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할 만한 재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협의의 수익 금결로 각하된다라고 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에도 여러분들은 엄연히 협의의 수익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위 위법 확인소에도 협의의 수익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무효확인소에서 이와 같은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까?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취소 판결의 기판력이라는 논의를 하십니까? 행정소송법의 기판력 규정 보신 적 있습니까? 기판력 규정 없죠.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되는 협의의 수익이나 기판력이나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소송법에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수익 규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별도의 소송 요건으로서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도록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수익 논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선 선결 문제로서 행정소송법 35조에 있는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부터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종래 판례와 같이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35조의 법률상 이익을 통설 판례 모두 다 즉시 확정 이익에 대한 문제로 봤었습니다. 만약에 35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을 즉시 확정 이익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되면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즉시 확정 이익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확인의 이익 그 자체가 이미 구체적 이익 재판의 필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고적격 내에서 이미 소의 이익과 관련된 논의를 다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확인성에서 협의에 소개된 논의를 하기 전에 35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에서는 무효 확인을 받을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상 이익을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학설이 법률상 보호익설과 즉시 확정 이익설 이렇게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르게 되면 35조의 법률상 이익 안에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35조의 법률상 이익 안에는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35조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35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과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결국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12조 1문의 취소용상 원고 적격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같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즉시 확정 이익설을 보도록 합니다.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랐을 때는 행정소송법 35조의 법률상 이익은 바로 법률상 보호 이익 플러스 확인의 이익이 됩니다. 여기는 X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법률상 보호 이익과 확인의 이익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법률상 보호 이익설에 따랐을 때 35조와 밑에 있는 이 35조는 어느 게 더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까? 여기 추가 요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추가 요건이 있게 되면 그만큼 더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랐을 때 35조의 법률상 이익이 더 크게 설정될 수 있고요. 밑에가 더 작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35조와 12조 1문이 같다라고 봤으면 밑에서는 35조가 12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무엇이 타당할까요? 얘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법률상 보호익설로 보는 것. 제가 방금 전에 취소의 원고 적격과 똑같다고 봤죠. 그럼 얘들은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과 똑같은 거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법 30조에는 취소의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조 1항은 그 기속력 규정을 무효 확인성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무효 확인성과 취소는 다르지 아니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건 민사소송에서 확인해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지금 끌어올려고 하는 건데 얘들은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과 취지 자체가 다르다. 뭐라죠? 취소과 같고 민사소송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법률상 보호익설의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주장을 하면 되겠죠? 즉시 확정 이익설은 무효확인성은 취소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취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공정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취소이다. 그러나 무효확인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만 받는 것이다. 따라서 취소과 무효확인성은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에 법률상 보호익설은 취소과 유사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즉시 확정 이익설은 취소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가? 그럼 먼저 얘들이 얘기하는 이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2008년도 이전까지는 통설 판례가 모두 다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었다. 그럼 판례를 잠깐 보면 되겠네요. 판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조에서 법률상 이익을 판례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종래 판례,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이렇게 봤어요. 현재 분쟁으로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여기까지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슬래시 끊고 그 다음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슬래시 끊고 그 다음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첫 번째 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거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렇다면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의 필요성.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이거밖에 없다. 보충성 원칙.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확인해이기의 세 가지 내용을 판례가 모두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네, 판례는 확인해이기 필요하다고 봤었습니다. 종래 판례는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확인해이기에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이 두 가지는 무엇 때문에 이런 확인해이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건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확인해이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에서 그랬어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었을 때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효확인 수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효인 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당연히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 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 불안이 있어. 그래서 판결을 통해서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파면 처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얘는 뇌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엄연히 그 파면 처분은 무효인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책상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월급이 안 나옵니다. 월급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럼 뭐예요? 얘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그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만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 처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인의 이익을 요하게 되는 부분이었죠. 세 번째는 이 보충성 원칙은 왜 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에서 해결을 받던 부분이니까 그걸 통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판례는 여기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은 공용부담법 강론에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어쨌든 부담금 부과처분도 돈 내라고 하는 금전급부 하명이고 과세처분도 돈 내라고 하는 금전급부 하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과세처분으로 돌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당시 판례와 똑같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세처분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으로서 위법 무효였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이 나오면 우선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세처분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냈습니다. 그럼 잘못 낸 돈이죠.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과오납 반환 청구송,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판례에 따랐을 때 민사소송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부당이득은 바로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사법 규정을 적용하냐고요? 이건 행정소송법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행정쟁송법을 여러분들은 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나 아니면 법 기술적 규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 규정을 공법 관계에도 유추 적용을 시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41조를 적용시키게 되면 일방에게 이득이 발생하고 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 다음에 근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니까 지금 여기서 이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성립되기 위한 법률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의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으면 이 500만 원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국가가 이득을 가져가고 그 다음 국민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있다 없다는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서법원으로서 민사법원이 과연 부당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에 터치를 가야 됩니까? 행정행위에 터치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세처분이라는 행정행위에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결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선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예요.
여기서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정력과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행위가 위법해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없는 기관, 그중에서 특히나 권한 없는 법원은 그것을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기초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한 없는 법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한 있는 법원이 누군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권한 있는 법원은 바로 취소의 수서법원입니다.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의 수서법원은 취소의 수서법원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권한 없는 법원이거든요. 근데 이 권한 없는 법원은 뭐 하라고요?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기초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만약 예의 판단의 기초 구성 요건으로 삼게 되면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성립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과세처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한 없는 법원도 이 행정행위의 효력 확인이라는 선결문제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전혀 거칠 것이 없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결문제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죠. 권한 없는 법원이지만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과세처분의 효력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이 성립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인용 판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뭐가 돼요? 이 과온합을 돌려받기 위한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효확인송 들어가 보셔야겠죠? 무효확인송을 여기다가 제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판례의 특징은 뭐냐면 무효 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법에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판력 규정은 없는데 기속력 규정은 있죠?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30조에 있습니다. 네, 30조 1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있습니다. 30조 2항하고 3항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30조 2항은 거부 처분과 관련된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고 3조 3항은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따라오세요. 기속력에는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 있죠? 반복금지효가 있고 재처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반복금지효는 소극적 효력이에요. 그렇죠? 네.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는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효력입니다. 네, 그러면 재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와 같은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력은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소극적 의무만 부과하는 반복금지효는요. 행정소송법에 반복금지효 규정이 있습니까? 뭐 기속력 위반되면 안 돼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조 1항은 그냥 일반적 기속력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극적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기속력 규정만 가지고도 반복금지효의 근거 규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복금지의 근거는 있습니까? 30조 1항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재처분 의무의 규정 근거는 있습니까? 30조 2항 3항에 있네요. 원상회복 의무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없네요. 적극적 효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30조 4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지금까지 취소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도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도 인정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판례에서 비로소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가정을 합니다.
과거의 종래 판례는 여기다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위법 무효라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기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래 판례는 즉시 확정 이설의 입장을 취해왔었고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봤었고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보충성 원칙이 흠결된다라고 봐서 확인의 이익이 흠결된다라고 봐서 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봐서 계속 각하시켜 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던 시절에 만약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시키지 않고 받아준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볼게요. 받아줬습니다. 근데 위법 무효죠. 본안을 들어가게 되면 그 주장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 판결, 무효확인 판결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저 과혼합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상태를 전제했죠.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걸 확인받고 기분 좋아. 이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과혼합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었죠.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 돌려받기 위해서 다시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례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야, 이 멍청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무효라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거면 뭐하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냐.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해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얘가 직접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인용 판결 내려줄 수 있는데 굳이 여기 가서 무효라는 걸 확인받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서 무효확인 판결 받고 여기 또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제기하냐 해서 이걸 각하시켰던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고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이상 소송을 받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효확인 판결 당연히 나오겠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니까 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상황은 생각하지 맙시다. 안 돌려줄 때.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죠 뭐. 반복금지에 위반되면 그 뒤쪽 후속 대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판례에 따르면. 반복금지에 위반된 처분은 위법 무효. 그렇죠? 위법 무효니까 내 권리침해로 연결 안 되죠.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한다고 해도 권리침해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으면 다시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 불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법 34조에 간접관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심 법원에 간접관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시켰다고 했을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하고 근데 안 돌려주면 어떡합니까? 마치 간접관계 규정이 있듯이 그 뒤에 어떤 부대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죠. 원상회복 의무 규정이 없는데 그에 따른 불이행 시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 뒤쪽 상황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권리구제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권리구제가 되고 무효확인 소송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없어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뭐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어진 거죠.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판례 확인합니다. 9페이지에 있는 최근 판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무효확인 소송에 보충성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직접적 구체적 이익 침해되면 충분하지 그거 외에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바로 이 법률상 보호이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 그 뒤에 보시면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 바로 이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보충성 원칙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확인의 이익의 핵심 요소는 바로 보충성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원상회복 의무 때문에 논의가 됐던 거죠. 이제 이게 인정이 됐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보충성 원칙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파란색 따라오세요. 그러면 법률상 보호이익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3번이었죠? 4번 생각해 보세요. 보충성 원칙 문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해결을 받다고 치세요. 이건 해결이 안 됐잖아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 확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무효확인성의 대상 처분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논의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원상회복 의무 인정됐다고 해서 무효확인성이 효력 있는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의 이익을 없애버리고 나면 이 친구들은 미아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주소를 찾아줘야겠죠. 주소를 찾아주는 게 바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한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 확정 필요성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제 정리합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35조에 대한 논의를 해봤고, 35조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는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고, 이것이 다수설,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어졌고, 여기서 미아가 됐던 1번, 2번의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가서 협의의 소익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무효확인성에서도 이제 여러분 답안지에서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취소과 무효확인성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났어요. 취소에서 12조 2부는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로 봤고, 무효확인성에서도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으니까 이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겠죠. 협의의 소익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협의의 소익 부인 사유가 발생해야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인정 사유 쪽에서 논점이 걸리게 됩니다. 부인 사유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12조 2문에서 아까 봤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밖의 사유가 바로 여기에는 이익침해 상황에서와 원상회복 불가 이 문제입니다. 여기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익침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거 얘기하는 겁니까?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국공립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죠. 고등학교 졸업장은 왜 필요한 거죠?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고시를 통과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졸업장을 받지 못한 문제는 이익침해 상황이 이제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불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문제처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의원이 제명 의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경우, 또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온 경우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더 이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왔는데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정년에 도달합니다. 아까 임기 만료, 지금은 정년 도달. 정년에 도달했을 때 이때 뭐예요?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임기 만료에 따라서 지방의원 지위가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원상회복 불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들 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인정 사유에는 부수되는 이익에 대한 문제하고 가중계처분 규정에 대한 문제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설정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을 때.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급 거부 요청과 공급 거부, 간호사업 제한 요청과 간호사업 제한,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거부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 거부, 이런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겐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처분의 효력 소멸,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타고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타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경우 볼까요? 행정법규를 1회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해서 점점 가중된 제재처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회 위반했습니다. 3개월짜리 했습니다. 근데
예, 보통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집행정지가 안 됐어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소송의 계속 중에 3개월 당연히 지나가겠죠? 3개월 지나가게 되면 나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한 목적이 뭡니까? 영업권을 회복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거죠.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됐기 때문에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영업하고 있어요. 그럼 협의의 금결로 각하죠. 그런데 만약 이 영업정지 처분의 외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위반을 하게 되면 6개월짜리 나오죠. 만약에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다음에 내가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3개월짜리 나오죠. 엄연히 권익침해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3개월, 6개월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가중기회 처분의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간이 경과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력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장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용을 인정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시와 행시에서 수없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이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법률에 있을 때는 어때? 시행령에 있을 때는 어때? 시행규칙에 있을 때는 어때? 훈령에 있을 때는 어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로 가볼까요? 법률상 보호익설.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보호익이 침해되었을 때만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가중기회 처분 규정은 뭡니까? 이거는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은 뭡니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이죠. 그러면 이건 내용의 행정규칙입니다. 판례는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고 법이라고 보고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을 부정하고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얘네 둘은 법이고 얘네 둘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의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에 취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훈령 형식,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랐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치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아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번엔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그렇죠? 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이었는데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가중기회 처분 규정이. 판례는 이거 법 아니라고 봤단 말이죠.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실제로 어떻게 사실상 위험성 확인. 아까 판례 그랬죠? 이렇게 따라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가중기회 처분 규정 문제가 되면 거의 위험성 확인 이설까지 내려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지금 이거 4개 상황 모두 다 그 협의의 수익. 판례는 물론 협의의 수익으로 보지 않죠? 법률상 이익을 인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처분의 효력 문제가 나오면 예외적 인정 사유는 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익침해 상황에서 아까 전에 국공립학교 퇴학처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쪽으로 연결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쪽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문제로 연결됩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나요? 국공립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신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죠. 이건 이쪽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바로 원상회복 불가 문제인데요. 이 원상회복 불가 문제는 부수되는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산적 이익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기가 더 쉬우시겠죠? 이쪽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래 판례하고 최근 판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판례는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을 때 법률상 이익 12조 2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상 의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맨 끝에 보세요.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지금 임기 만료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원상회복 불가로 잡고 있죠. 불가능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없다.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그러니까 원상회복 불가 사유 발생하면 각하 대상이다. 우선 이렇게 전제를 깔았고요.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 상대로 의원 제명처분 취소를 승소하더라도 의원으로서 임기 만료됐으니까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각하해야 된다라고 했죠. 종래 판례 어떻게 봤다고요? 지방의회 의원 지위 회복 불가에 따른 법률상 이익 흠결로 각하.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판례 보도록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이 계속 중에 똑같은 상황이죠. 임기가 만료됐어요.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 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없는 게 역시 마찬가지지만 의원의 지위는 회복될 수 없는 것. 이거는 똑같지만 제명 의결된 시점으로부터 임기 만료된 시점까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 수당. 구의원 같은 기초의원 얼마 받죠? 1년에? 연봉 얼마예요? 5천.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아요? 500. 500 정도 받죠? 만약 이거 3개월이면 1,500이에요. 5개월이면 2,500이고. 그쵸?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뭐예요? 법률상 이익이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법률상 이익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본 거예요. 월정수당을 지급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된다. 왜 판례가 입장을 바꿨을까요? 2006년도 이전, 2006년도 이후입니다. 2006년도 이전에 명예직이었을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과거에 그쪽에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랑 같이 뭐 정책을 짜다가 구의원들을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러 갔어요. 당시는 2002년도였었습니다. 구의원들을 만나면 좀 이렇게 뭔가 좀 레벨이 되시는 분들일 거라고 막 예상을 하고 갔어요. 저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들고 막 갔어요.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구의원분들이. 잘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의원이야 깡패야? 구별이 안 됩니다. 왜? 명예직이었어요. 명예직. 2006년도에 유급제가 되면서부터 월정수당이란 걸 받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월정수당 같은 재산적 이익이 전혀 결부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방의원의 의원 회복, 지위 회복 문제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이 원상회복 불가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한 문제 말고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 얘기도 했죠. 그럼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나왔는데 취소를 제기했는데 정년 도달했다. 이때는 협의수익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될 수 있죠. 여긴 뭔데요? 퇴직급여 청구. 아시겠죠? 여긴 급여 청구에 대한 문제, 여기는 월정수당에 대한 문제, 역시 재산적 이익이 걸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부수되는 이익 중에서 재산적 이익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결론 다 나왔네요. 답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설문 2의 해결입니다.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임기 만료 밑줄 그시고 오른쪽에 승소 판결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지위 회복 X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협의 수익 흠결 각하 밑줄 그시고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네 번째 줄에 취소성 밑줄, 오른쪽에 무효확인성 밑줄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해야 됩니다. 무효확인성도 취소성도 12조 2문도 협의수익의 문제로 처리할 것이고 무효확인성에서도 협의수익 논의할 거기 때문에 협의수익이 무엇인지 먼저 언급합니다. 구체적 이익과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답안 쓸 때는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12조 2문 35조 논의하고 나서 부인사유, 예외적 인정사유 들어갔지만 여러분 답안 쓸 때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먼저 부인사유 어떤 것들이 등장할 것인지를 한번 쭉 깔아주십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소멸과 이익침해 상황에서 원상회복 불가를 먼저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고르게 되면 지방의원의 지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원상회복 불가능한 사유 밑줄 이쪽에 하나 걸렸다라고 보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외적 인정사유를 또 깔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부수되는 이익 깔고 두 번째 가중죄 처분 규정 깝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게 되면 승소 판결을 통해 회복되는 재산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재산적 이익 밑줄 그시고 부수되는 이익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취소에 대한 문제로 들어와서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인정범위 논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12조 2문 아까 우리 같이 봤었습니다. 그 다음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밑에 원고적 격설, 협의의 수익설 이렇게 입장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판례는 우리 아까 봤던 판례죠. 소의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12조 소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항고송은 취소에 대한 문제고 소의 이익이라는 표현에서 12조 2문에 대한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해서 법률상 보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원고적 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처분의 효력이나 효과가 소멸된 다음에 법률상 보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 수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12조 1문은 원고적 격에 대한 규정인데 효력이 있을 때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정, 12조 2문은 효력이 없을 때에 있어서의 협의 수익의 예외적 규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가로 4번에서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협의 수익 인정범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구체적 사안에서 지금 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이 인정범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학설은 법률상 보익설,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 위험성 확인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가 부수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안에 있는 위험성 확인설을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판례로 넘어가시게 되면 종래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기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 각하 대상이라고 했는데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만 치겠습니다. 월정수당 지급 이겁니다. 월정수당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다.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느 학설의 입장을 취하냐면 실질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위험성 확인이익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논점인 경우에 있어서는 3개 다 보여주지 않고 이거 2개만 보여줘도 된다고 했죠? 이럴 때는 실질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가중기재처분 규정 문제라고 한다면 1번과 3번을 대립시키라고 했죠? 이럴 때는 실질적 권리구제 차원에서 위험성 확인이익설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부수되는 이익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험성 확인이익설이라고 말했나요? 학설을 3개 다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2개씩 소개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으로 보내주거나 이쪽으로 보내주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를 보도록 합니다. 유급제 동그라미 칩니다. 유급제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월정수당 지급 밑줄 그시고 나서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에 따르더라도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위에서 위험성 확인설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2개를 대립시키고 이걸로 가시게 되면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에 따랐을 때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무효확인성 들어갑니다. 무효확인성 들어갔을 때는 먼저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35조의 원고적격 논의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적격부터 들어간 겁니다. 35조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9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법률상 보익설입니다. 즉시확정이익설, 즉시확정이익설입니다. 이렇게 대립을 시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취소음과 똑같다. 그 다음 미소음과 다르다. 얘는요. 취소음과 다르다. 확인소송이다. 라고 처리했습니다. 종래 판례는 즉시확정이익설 입장 취합니다. 이거 우리 아까 봤었고요. 판례가 이거 3가지 모두 다 언급했었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었습니다.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필요 없다라고 봤습니다. 사안의 검토,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이게 필요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단순히 무슨 문제가 돼요?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맨 끝에 뭐라고 돼 있나요? 35조 단순히 법률상 보익만 인정되면 되죠? 법률상 이익만 인정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갑은 누군가요? 제명 의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원고적격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고적격 얘기 나왔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 다음 협의 수익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유급제와에 따른 월정수당을 근거로 해서 협의 수익 인정시켰듯 여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정수당 근거로 합니다. 돈 받지 못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있고 지금 이 제명 의결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받아야지만은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용도 무효확인성도 다 마찬가지로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재경기타 제3문에 있어서 제명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논점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